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서 미국 주식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죠.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전년도보다 13% 줄어들고 또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무려 4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발 딥시크 공개 이후에 미국 빅테크 주가를 둘러싼 거품론을 비롯해서 심지어 미 증시의 고점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다 또 딥시크 쇼크로 국내외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 1월에는 미국 등을 제치고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빠졌죠. 네, 그런데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3거래 연속 상승을 했나요? 그러면서 딥시크와 또 그 관세발 충격 하락폭을 좀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보신 우리나라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부진했죠. 네. 여러 가지로 내후의 환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코스피가 한 5% 연초 대비 5, 6% 올라 있고 코스닥은 그보다는 더 조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역시 약간은 오락가락하지만 지금 주가가 싸다는 매력. 네. 어느 정도 싼가 봤더니 코스피의 PBR, 주가 자산 순자산 비율이 이제 0.83인데요. 네. 0.8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400 코스피로는 2,400대 지수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제 그 대형 우량주,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 우량주의 PER이 굉장히 낮아요. PER이요? PBR이요? PBR도 낮고 PER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착하다는 거죠.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조금 비싸지 않다라는 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수요는 작년같이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오락가락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미국의 관세발 원달러의 추가 하락 가능성, 원달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 시장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아직은 조금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제 달러 표시로 이제 코스피가 싸지긴 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싸지면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올 텐데 싼 건 맞는데 이게 환율의 추세가 약간 조금 애매하니까 오늘은 1,447원 60전으로 지금 그래서 시장이 마감은 됐는데요. 아직은 외국인들의 수요가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 수급은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을 때 조금 약간 촉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좀 우리 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환율 시장에서의 조금 안정감이 조금은 좀 시기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촉매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환율 시장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외국인들이 좀 환율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한 4월부터 한 5월 정도에 이제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든지 상무부 중심으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제된 대외 관세 정책의 기본 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얼마나 급하게 관세를 올릴 것인지 또 보편 관세라든지 또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관세를 매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그 청사진이 나오면 환율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그게 나오고 나면 네.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제거될 것 같습니다. 정제된 관세 정책이라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PBR이라든가 PER 이런 게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보면 이제 매력적이다는 말씀해 주셨고 외인의 수요는 아직까지 환율을 봐가면서 4월까지는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 재료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요. 예. 저는 추세적인 반등은 안타깝게도 올해 조금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올해 박스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관세 정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올해. 네. 작년보다는 아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살짝 둔화될 거고 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가세되면 점진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교육 환경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올해 관세를 조금 매길 경우에 네.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올 하반기 늦무렵부터 내년에 걸쳐서 네. 또 후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교육이 더 축소되고 네. 위축되고 전 세계 경기가 조금 불편을 겪는 그러한 모양새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첩첩산중이다. 조금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네. 한일 시장에 그러나 좀 추세적인 반등 재료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좀 환경이 영업이익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환경이 제한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역대표부 USTR 보고서라든가 이런 전제된 관세 정책의 틀이 나오는 게 이제 4월, 5월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자꾸 이 관세에 신경을 쓰는 게 워낙 그 관세 전쟁을 이제 당선 이후부터 당선 전부터 이제 예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하면 또 좀 더 빠르게 조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당장 물론 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은 한다 그랬다가 또 한 달 정도 한 건데 네. 일단 유예인 거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계속 그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조금 뭐 독특한 특성, 그래서 약간 선부거하고 후협상하는 이제 네. 그러한 그 뭐 거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은 트럼프는 즐길지 몰라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일단 뭐 그 말씀 주셨던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이 부분은 조금 협상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케빈 하셋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그건 트레이드 워가 아니라 이제 드러그 워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 그 펜타닐을 이제 조금 억제하고 이민 문제를 좀 협의하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드러그 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조금 뭐 그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IEEPA라고 이제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요. 이건 1977년인가 만들어진 그런 미국에서. 법안인데 미국 법안인데 이게 국가가 비상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뭐 그 상대국을 규제하기 위한 이제 관세 정책에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든지 뭐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지금 우방국에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뭐 보편 관세를 혹은 우방국에 대한 관세를 뭐 이렇게 법제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말씀드렸던 이제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 관세는 이제 그런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제 협상용이고 협상용이다 보니까 법제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IEPA 같은 이제 국제 경제 비상 수권법을 이용해서 네. 치고 빠지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관세 정책이 조금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뒤죽박죽이고 심지어는 지금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만약에 4년 내내 지속한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그 혼란스러운 정책들 여러 가지 조각과 파편으로 되어 있는 정책들이 조금 제자리를 잡고 네. 정리되는 것은 아마 올해 2분기 정도, 그래서 하반기를 넘어가면 네. 아마 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정리될 것 같고요.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유럽과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우방국에 대한 특정 섹터, 특정 네.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리고 보편 관세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네. 어떻게 부과할 건지 이 부분이 네. 이제 본격적인 2라운드고 본라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그 나라들에 다 불똥이 튀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에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도 할 거고 미국 국민들도 할 거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미국 증시로 돌아와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올해는 좀 복잡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재작년에 주가가 24%인가 S&P 500 기준으로 네. 올랐고 또 작년에도 26%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연속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 뭐 빅테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런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좀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속도감 있게 관세율을 조금 여러 나라에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이 서서히 이제 그 피해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위축되고 네. 또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한다면 네. 여러 가지가 엉키게 돼 있거든요. 가령 뭐 우회 수출 기지인 뭐 멕시코나 뭐 캐나다 이런 데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 이러면 사실 미국 공장도 캐나다, 멕시코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난다 그러면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또 미국의 많은 기업들 또 중국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대중 수출의 둔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부정적인 효과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고율의 관세보다는 네. 조금 우방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그리고 비록 중국에 대한 관세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매길 가능성 네. 그리고 소비재보다는 자본재 예. 부품에 집중돼서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그러한 각도에서 그 자본재 중심으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 네. 그래서 피해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관세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미국 증시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만 좋고 다른 나라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증시 고점론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과열되어 있는데 네. 비쌉니다. 비싼데 어느 정도 비싼가를 좀 계량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과열돼 있다.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고 네, 이성적으로 과열되어 있고 비이성적인 거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뭐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시기가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이 이제 2월 3월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그 당시의 주도주의 PER이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퀄컴이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기억나네요. 게 이제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PR이 120배, 130배 됐거든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30배입니다. 그것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네, 그렇게 높았었군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EPS가 안 나왔죠. 이익이 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스닥 100 시가총액 100위 EPS 평균이 거의 100배였고요. 지금은 이제 30배가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비싸긴 비싸되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제 하워드 막스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봤겠지만 투자의 구루인 워렌 버핏이 사실은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나눈.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비해서 메인 스트리트에 비해서 월 스트리트가 얼마나 비싼가 이제 이런 건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206%입니다. 현재 미국이. 그러니까 네. 200%가 2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140%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이제 부풀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네. 시장이 굉장히 뭐 싸진 않다, 비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비이성적 과열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적 과열과 비이성적 과열 그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마지막 파티를 조금 즐기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저는 조정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한 40년 동안 투자 시장이라는 게 대부분 금리 하락이라는 순풍 덕분이었다라고 막스가 네. 얘기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 비용이 낮아지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가장 긴 경제 회복, 가장 긴 S&P 500 상승장을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이제 금리 하락은 지금 아닌 거고 한 5% 지금 미국이 4.5인가요? 금리가 이제 네. 전일 기준으로 4.4%였습니다. 4.4. 네.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까지의 그 순풍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금리는 이제 더 하락해도 문제고 올라가면 더 문제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네. 금리가 이제 시장 국채 10년물 이자율이죠. 그게 이제 10%대 중반, 4%대 중반이니까. 사실은 이제 기가 막힌 이제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기업 이익이 크게 이제 훼손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급냉. 네. 그거는 이제 조금 하반기에나 걱정해야 될 법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2%대 중반 성장률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위험은 이제 말씀 주셨던 금리가 상승할 경우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은 멀리 있는 네. 악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올해 추세적 반등 재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출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재작년부터 많이 올랐고요. 이번 또 딥시크가 나오면서 기존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존 거하고 또 다른 대항마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다른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뭔가 바뀌지 않나 이런 막연한 기대 혹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때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는 게 괜찮을지 그 얘기를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는 조금 눈높이가 지금 시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식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국내 시장은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위험은 서서히 제거되고 있으나 네. 아직 추세적 상승을 이끌기에는 조금 뒷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셨어요?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산업. 지금은 혁신 성장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과거에는 없던 기술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뭐 미국 빅테크들이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빅테크를 지금
계속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의 주식, 혁신이 있는 기업, 혁신 아이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네. 주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매크로 위험이라든지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톱다운보다는 네. 버텀업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 좀 최근에 드리고 김한진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 신간을 내셨는데요. 그래요. 눈과 좀 길잡이가 되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투자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끝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우리가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슬롯머신이나 주사위 던지기 게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과학적인 게임이어서 네. 이런 지적인 게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